지금 우리 물질 순환하고 에너지 이동 생태계 구성까지 끝난 거고 다음에 할 게 이제 항산성과 몸의 조절에서 인체 생리 부분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염색체 DNA 유전자 세포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자 선생님 한번 장민건 혹시 왔어? 장민건? 네, 김재식 안 왔어? 조현준 안 오고? 민건이 일단 그거 아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정신머리 없이 프린트 이게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여인형 왔어? 여인형 아침 8시, 9시쯤에 연락했는데 다시는 직전에 와가지고 프린트가 있냐면 열봐. 자 그러면 없어요. 일단 앉으세요. 말한 사람 주고 남으면 주고 아니면 못 줘요. 자 여러분들 120페이지 민건이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학원 다녔었지? 거기서 인체생리는 어디까지 배웠어? 네. 인체생리 어디까지 배웠어? 신경계 배웠어? 유럽 조금 배우다 말았어. 신경계 초반부만. 호르몬은? 호르몬 안 했어. 호르몬이 안 했으면 한다는 그냥 건강 낀 거는 여러분은 배워서 잘 알죠? 그러면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일단 면역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하든지 하는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지를 대충 훑어보니까 범위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범위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도 거의 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프 자체도 같이 봤던 그런 그래프들도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는 그렇게 됐지만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응용을 하거나 꼬으려면 충분히 꼬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가져가요. 경연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단어는 근데 지금 미리 말을 안 해서 남은 게 없을 거야. 이따가 저희가 안 오면 주고 인혁이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 일단 없는 사람들은 필기하세요. 자, 질병과 여기서 일단 질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질병이라는 거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 자,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를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질병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질병 중에 여러분이 배운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대사성 질환. 배웠죠? 자, 대사성 질환의 경우는 A4용지와 비어있는 거는 뭐로 같은데? 종이 같은 거 하나 넣어. 그러면 저희 데스크 가서 네이버 용지 한 10장 달라고 해서 5장씩 나눠봐. 자, 그럼 질병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 병원체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병원체가 아닌데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병원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병원체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그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기감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뭐가 되냐면 생활습관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기감염성 질병은 여러분이 배웠던 배사성 질환이 생활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자, 생활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자, 유전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 때문에 걸리는 경우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혈우병, 또 하나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혈우병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났을 때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는 걸 말해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우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인 적혈구가 가운데가 움푹 패여있는 원반형의 모습인데 유전에 문제가 생겨서 난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하게 되면 얘네들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서 빈혈이 되고요. 그 다음 조직을 괴사시켜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유전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감염성 질병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 병원체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병원체에 감염돼서. 자, 병원체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질병이라 전염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르면 이 감염성 질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예를 들면 독감, 아니면 폐렴, 홍역, 무좀 이런 것들은 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걔네들을 병원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병원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체의 종류. 자, 병원체의 종류는 크게 5가지 또는 4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병원체의 종류를 5종류라고 놓고 볼게요. 5종류라고 놓고 보면 이 중에 무생물인데 병원체로 작용하는 애들이 있고 생물이면서 병원체로 작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생물이면서 병원체인 애들이 있고 생물이면서 병원체인 애들이 있습니다. 무생물이면서 병원체인 애들이 2종류가 되고 생물이면서 병원체인 애가 3종류가 될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생물이 아닌데 병원체인 애 하나 이미 알고 있어. 우리 1단원에서 배웠어. 자, 생물이 아닌데 병원체인 애 누구죠? 그렇지. 바이러스는 일단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병원체 중에서 일단 생물이 아닌 애들 먼저 봅니다. 무생물. 자, 무생물을 2가지로 나누게 되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 자, 무생물을 2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걔네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 바이러스 이루고 있는 성분 뭐예요? 단백질과 핵산으로 돼 있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얘보다 더 단순한 성분으로 돼 있어. 핵산 없이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예요. 자,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 자, 이렇게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변형체를 뭐라고 하냐면 변형된 프라이온 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형된 프라이온. 이제 배웠어? 주제 갖고 다니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된 프라이온은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단백질에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무생물이 있어요. 핵산 플러스 단백질. 자, 이렇게 핵산과 단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무생물 병원체 누구라고 한다? 바이러스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프라이온이 그냥 프라이온이 아니라 변형된 프라이온이다 라고 돼 있어요. 변형된 프라이온. 그렇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상 프라이온이 우리 뇌 조직을 구성하는 정상 단백질로 존재합니다.
자, 이 단백질들이 뇌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변형된 프라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했다. 단백질이 원래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돼서 자신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백질은 구조를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얘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뇌조직으로 침입을 해서 변형된 프라이온과 정상 프라이온이 접촉을 하잖아? 그러면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이 됩니다. 얘가 얘랑 접촉을 하면 이게 다시 변형이 되고 접촉하면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들의 모양이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뇌조직이 파괴가 돼서 결국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냐면 정상, 건강한 소들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밥을 못 먹는다든지 걷다가 자꾸 넘어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들은 잘 때도 서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야. 계속 소 거품이 난다든지 흰자위가 드러난다든지 그런 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가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죽은 소의 몸을 회부를 해본 거야.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다른 조직은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뇌 조직에서만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뇌 조직에서 이상이 발견됐으면 그 뇌 조직에서 얘를 침입한 병원체가 발견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를 침입한 병원체의 핵산이 발견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핵산을 찾아봐도 소가 가지고 있는 핵산 이외에 다른 핵산이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독에 당한 줄 알았어. 근데 독이 아니라 단백질로 이루어진 병원체가 계속 만날 때마다 수가 늘어나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병원체로 취급을 하자. 독이라면 스스로 양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근데 얘네가 접촉을 하면 늘어나고를 보고 얘네들을 병원체로 취급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변형된 프라임을 일으키는 질병. 아까 내가 말했죠. 소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미쳐 날뛰는 모습 아니면 자꾸 넘어지는 모습, 소거품을 내는 모습 그걸 봤기 때문에 소가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뭐 광우병 소에 걸리면 광우병. 근데 만약에 이게 양이나 염소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면 스크래피병. 근데 이게 소나 염소 이런 데서만 나타나면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가 사람한테서 나타나게 되면 크로이펠츠 야코프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변형된 프라임이 일으키는 질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교육과정 바뀌어서 여러분이 배울 때 변형된 프라임은 자세하게 안 배우고 이런 애가 있다라고만 배울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병원체로 취급이 되고요.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랑 프라임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훨씬 더 작겠어? 프라임이 훨씬 더 작은 병원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러스 봅니다. 자, 우리 핵산이라는 거 나왔어. 핵산의 종류 두 가지. 뭐가 핵산이지? DNA와 RNA가 되겠죠? 자, DNA랑 RNA가 되는데 여러분 몸에는 DNA가 있어요? RNA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렇지, 둘 다 있지.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다 그랬지? DNA 또는 RNA를 가져서 DNA를 가지는 DNA성 바이러스와 RNA를 가지는 RNA성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DNA성 바이러스냐 RNA성 바이러스냐로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바이러스를 일단 바이러스 병에 걸렸다라고 볼게. 자, 바이러스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 자, 바이러스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뭐라고 하냐면 항바이러스제. 자, 바이러스 병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라고 했는데 자, 생물이 아닌 이유 일단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 첫 번째 그렇지. 무슨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세포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뭐였죠? 그렇지. 스스로 물질전을 못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독립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얘가 생물이
아니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얘를 계속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가 생물의 특성을 가지는 건 반드시 어디에 존재할 때? 숙주 세포 내,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 존재할 때만 생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럼 얘가 가지는 생물적인 특성, 일단 갑자기 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질 대사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물질 대사를 못했는데 물질 대사가 가능해진 이유가 뭘까? 그렇지, 효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숙주 세포의 효소를 자기 것처럼 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수가 늘어납니다. 수가 늘어나는 거 무슨 관계예요? 증식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뭐에 의한 증식 아니다? 절대로 뭐에 의한 증식 아니다. 그렇지, 분열에 의한 증식은 아니다. 분열이라는 거는 세포 구조를 가진 애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열에 의한 증식이 아니라 핵산 따로 복제해, 단백질 따로 만들어, 그래서 둘을 합하는 조립에 의한 증식이라고 했어요. 분열에 의한 증식이 아니라 조립에 의한 증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증식하는 과정에서 핵산이 복제됐잖아. 핵산이 복제됐다는 거는 유전 물질이 다음 대로 전달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현상 나타납니까? 유전 현상 나타나는 거죠. 근데 DNA가 복제되거나 RNA가 복제될 때 뭐가 일어나? 돌연변이가 일어나. 돌연변이는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지, 적응 진화. 진화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한번 볼까요? 프라이온이 일으키는 질병은 딱 3개예요. 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뭐 있다? 독감, 감기, 코로나 같은 거 포함해서 에이즈 같은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홍역, 간염, 수화마비, 이것들은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광우병은 프라이온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죠? 변병이 있죠? 광변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예요. 광자 들어가는 애들 어쨌든 생물이 아닌 애들이 일으키는 거야. 광우병은 프라이온이, 광변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여기까지는 생물이 아닌 애들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 자 생물이 아니다, 무생물이라는 거는 일단 무슨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봐야 돼. 자 오랜만에 출석을 좀 불러봅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오는데 16분 걸리네. 자, 강건. 건이 얼마 만에 온 거야? 12일. 강민준, 김민호, 나찬영, 남주현, 민경현, 민대한, 민정호, 박사연, 박시훈은 영상이고, 지찬이 안 왔지? 지찬이 왔어 그랬어. 세윤이, 민기, 지원이, 동욱이, 승민이, 인혁이, 동아, 시연, 영준, 의찬, 준환, 진서, 해나, 동현, 주원, 하연, 찬영, 전찬영, 서윤, 혜인, 성은, 용호, 재민, 한솔, 성준, 가윤, 지웅, 선율, 조현준. 조현준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끝나고 바로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 수업이 있는데? 12시? 제식이? 네. 그 다음 민건이 아까 왔고, 내가 못 들은 사람인데 이름 뭐야? 조혜라. 해라는 내가 못 들었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내가 교재가 지금 없어서
민건이는 예전에 신청을 한 거라 좋고, 그 다음에 대식이 뒤쭉 넘길래 대식이.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현준이 온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현준이 것까지. 이거 뒤로 쭉 현준이. 내가 이 뒷부분까지 하고 나서 잠깐 올라가서 복사할 거니까 찰나는 조금만 필기하고 있어. 자, 그럼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교재 안 받은 사람이 또 누구였지? 못 받은, 웃긴 거 아니야? 자, 봅니다. 생물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애들. 자, 일단 생물이라는 거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봐야 돼요. 세포 구조. 세포라는 거는 일단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포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를 볼게요. 여러분, 세포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죠.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는 거는 뭐에 따라 나누는 거지? 원핵과 진핵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지.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핵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이 없는 애들을 원핵세포. 원핵세포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라는 의미야. 프로캐리어트. 핵이 생기기 이전의 세포라는 뜻에서 원핵이 되는 거고,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은 진핵세포가 되는데, 진핵세포는 유캐리어트, 진짜 핵을 가진 세포라는 뜻에서 진핵세포라고 얘기합니다. 핵이 없는 애, 핵이 있는 애. 근데 얘네들은 핵이 없는 거고, 얘네들은 핵을 가진 거야.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오는 게 있는데, 병원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핵이 없는 세포 구조. 자, 핵이 없는 세포 구조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선택합니다. 핵이 없다라는 거 듣자마자 그냥 바이러스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세포 구조라고 돼 있잖아.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세균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왜 헷갈릴까 싶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틀려와요. 얘는 핵이 없는 세포 구조. 자, 그렇다면 핵이 없는 세포 구조는 누굴까요? 세균이죠. 핵이 없는 세포 구조,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원핵생물은 세균이에요. 세균은 다 원핵생물이고 원핵생물은 다 기본적으로 세균이다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자, 세균은 딱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세포? 단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세포로 되어 있다면 얘는 번식할 때 뭐로 번식을 해야 될까? 세포 분열에 의해 증식할 거야.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는 방법 우리는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에 의해서 번식하는 거야.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균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세균의 구조는 세포막이 있어. 세포벽이 있고 여기 꼬리 구조처럼 붙어있는 지금 꼬리가 있어요. 이 안에 DNA가 들어있고요. 여기 세포의 소기관이 있을 거야. 얘는 세포막이라는 막,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막은 세포막이야.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어요. 얘가 세포업하거든? 세포업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막이 없어서 미토콘드리아는 없어. 세균 중에서 광합성 하는 애 있어요? 광합성 하는 애가 있지만 엽록체 막이 없어서 엽록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막으로 둘러싸인 막성 세포 소기관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세포 소기관이 있단 소리잖아. 자, 우리 막성 세포 소기관이 아닌 거 누구 있었죠? 리보솜 있었지. 그래서 얘는 리보솜은 가지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거는 세포막이에요. 요 바깥에 들어있는 거는 세포벽이야. 자, 세균의 세포벽 성분 한번 볼까요? 세균의 세포벽 성분은 뭐로 돼 있다? 펩티도 글리칸으로 돼 있죠? 세포벽 성분 세 가지는 알아두자고 했었지. 자,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 곰팡이 세포벽은 그렇지, 키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펩티도 글리칸으로 돼 있다. 자, 움직이는 운동 구조야. 뭐라 그러지 얘를? 편목. 자, 이거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DNA가 들어있어요. 자, 대장균이 가지는 DNA 몇 개? 대장균 DNA 몇 개? 한 개. 모든 세균은 주 DNA, 주 염색체 몇 개 가진다?
한 개. 어떤 모양으로 가진다? 선형, 고리형. 우리요. 그렇지, 고리형. 그래서 얘는 한 개의 고리형 DNA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 세포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바이러스병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리할 거야. 여러분, 세균병에 걸리면 뭐 처리할까? 항. 생제. 그렇지. 항세균제가 아니라 항생제. 바이러스병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 처리합니다. 세균병에 걸리게 되면 항생제를 처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균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은 얘랑 좀 헷갈릴 수 있어. 홍역, 간염 얘네들하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균자를 붙여서 외우는 게 좀 더 익숙해요. 그래야 나중에 딱 읽었을 때 아, 얘는 세균이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 자, 균자를 붙여서 봅니다. 결핵균, 폐렴균, 탄저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세균에서는 되게 거의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핵균, 폐렴균, 탄저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파상풍과 콜레라를 일으키게 되는 거라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병원체 종류 3개 나왔습니다. 변형된 프라이온,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3개 나왔는데 2개가 남았어. 자, 그럼 2개는 다 뭐야? 진핵생물일 거야. 그럼 진핵생물을 2개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단세포성 병원체냐, 다세포성 병원체냐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단세포성 병원체가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성 병원체가 있는데 단세포성 병원체를 통틀어서 원생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생 생물. 다세포성 병원체는 곰팡이에요. 분류. 자, 원생 생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이 원생 생물이야. 원생 생물은 동물 계통이 있고 식물 계통이 있어요. 원생 생물은 동물 계통을 뭐라고 하냐면 원생 동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아메바, 집신벌레가 들어가. 식물 계통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단세포 생물 중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돌말.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돌말. 그런데 원생 생물 식물 계통에 다세포는 누가 있냐면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 걔네들이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원시적인 생물들이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생 생물도 뭐로 돼 있다? 단세포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번식할 때 뭐로 번식할까? 얘도 그래서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생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 한번 볼게요. 자, 원생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은 이거 들어봤을 거야.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 이거는 모기가 일으키는 건데? 모기는 다세포 생물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모기가 매게 하는 거지, 모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모기의 입속에, 모기의 내장 속에 말라리아 병원충이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살고 있어. 근데 모기한테서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려고 혈관에다 빨대를 딱 꽂았을 때 얘 입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를 파괴하고 간세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병원충이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원생 생물이 일으키는 거지 모기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수면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수면병은 예전에는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걸렸던 병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수면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면병은 수면병원충,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수면병원충이 일으키는 질병인데 이거는 누가 전달을 해주냐면 얘는 모기가 매개로, 얘는 파리를 매개로 걸려요. 자,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야. 채채파리라고 하는 흡혈파리예요. 그래서 감염되는 과정은 말라리아랑 똑같아. 자, 이 수면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나 근육 쪽으로 침입을 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자는 것처럼 있다 그대로 죽는다고 해서 수면병이라고 붙였는데 편하게 자다 죽는 병은 아니에요. 어쨌든 얘네 둘 다 누구? 곤충을 매개로 감염이 됩니다. 자, 하나가 아메바성, 얘는 대놓고 아메바를 알려줬지? 아메바성 장염. 아메바성 이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장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오염된 물, 아메바가 있는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걸리는 질병이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원생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자, 그럼 균류,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죠? 균류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가지고 있다 그랬어? 세포벽 가지고 있다 그랬죠? 키틴질의 세포벽을 지닌다. 그럼 얘는 뭐로 번식을 할까? 얘도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을 하기는 하는데 곰팡이의 번식법은 우리가 특히 뭐라고 하냐면 포자법이라고 하죠. 포자를 만들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 포자를 잔뜩 만들어 놨다가 바람에 날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얘네가 날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곰팡이가 되는 거거든. 포자법으로 번식을 한다라고 보는데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볼게요. 곰팡이의 포자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약간 미세먼지 같은 느낌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호흡기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얘가 일으키는 질병 중에 첫 번째가 만성 폐질환. 자, 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가게들,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하에 좀 많이 있잖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벽에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곰팡이들이 계속 포자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데 숨 쉴 때마다 계속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만성 폐질환, 곰팡이 때문에 만성 폐질환에 걸려서 그게 감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만성 폐질환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병이죠. 무좀. 무좀 같은 경우도 곰팡이 때문에 생겨요. 곰팡이는 약간 축축하고 습한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좀이 발 같은 데 생기면 발은 항상 축축한 상태거든. 근데 이걸 약을 먹고 말려도 1년 이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또 나타나.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조건이 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내성 포자를 만들어서 잠깐 버티다가 다시 또 번식하고 다시 또 번식하기 때문에 잘 낫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병원체는 크게 이렇게 5가지가 되고요. 해당하는 병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정리해 보십니다. 그 121페이지에 비어있는 데다가 정리를 하시든지.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장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때리고 못 받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와. 어떻게 안 물에 걸렸을 때 숨쉬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낫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 충전 필요 없어요. 해야 하는데
10분이면 다 하는데 여기 꽂아도 없잖아. 한 대만 있는 초기 등 블루투스 아직도 사수는 절대 사수 말아. 14만 원. 지금 여기에서 백상 110원, 백상 진짜 빨리 빨리. 아직 지금 척하지 마. 너도 나 이렇게 가야지. 나도 나 이거는 시험 본다고 가서 이거 12시에 잠깐 가야 스탬핑 스탬핑 프리스비가 아마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지 않을까? 근데 좀 이질만 못하잖아. 에디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저 갱로 이거 핸드폰 나 원래 좀 싸지 않냐? 아니지 이건 상관없지. 그 애플 스토어샵 하나 있었어. 아니 애플 펜슬 종류가 3개야. 근데 이거에 맞는 게 이거여서 근데 이게 더 비싸. 이거 말고 C타입도 있거든. 그게 10만 원이고 이게 12만 원, 14만 원. 그리고 프로가 있거든. 프로가 19만 원. 프로가 19만 원. 아니 근데 프로가 되게 편한 게 있거든. 그러면 한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걸 지우려고. 진짜 이게 이거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또 나왔어. 이걸 리미널 테스트 나왔어. 스케이지 등록이 있거든. 그래서 지렸자마자 뭐가 나와. 진짜 편하다니까. 아니야, 너 박사인데 그냥 지우개 하고 있을 때 다시 이걸 클릭해. 아 있어요. 충전 없는 식으로 했어. 한참 안 써. 울지 마라. 근데 이거 미끌미끌하게 더 미끌미끌해. 그치, 문제. 너만 미끌. 돈만 일단 해줘. 참고 있었거든. 14만 원이야. 조용히 해라. 안 주워. 줄 수 있는데 너가 못 주는 거야. 아, 공만. 뭔데? 포켓몬 스킨 이름이? 남자가 요즘 전 지구적 스킨을 죽인다는 스킨이야. 뭔 소리야 이게?
저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선생님의 반복을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어요. 나도. 아니 나 지금도 좋아했었어. 이때는 애 같은 거 너도 이랬냐? 야. 아니 나 지금 자, 여기 순서 없나? 나뭐 유진 없어? 아 진짜 여기 순서 괜찮다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뭐야? 그다음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 넘어오고 있지? 여기 또 있어? 여기 없지? 오케이. 원한다고. 자, 다 넣었죠? 그러면 그 교재 잠깐 볼게요. 다시 페이지. 자, 구성에다가 뭐라고? 단백질. 그 아래는 핵산 단백질. 그 더 아래는 핵산 단백질. 맨 위는 단백질만, 그 아래는 핵산 단백질. 생물들은 전부 다 핵산 단백질. 세포 종류. 무생물은 세포가 없으니까 세포 종류라고 할 것도 없고 세포 수라고 할 것도 없어. 생물만 볼 거야. 생물에서 윗칸은 세포 종류. 원핵세포. 세포수, 단세포. 병원체는 세균. 자, 밑으로 가면 진핵세포. 윗칸에 단세포 쓰고 원생생물. 아래칸에 다세포 쓰고 균류.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A가 DNA죠? 한 개의 고리형 DNA. 자, B가 리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 자, C하고 D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C를 세포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D를 화살표를 약간 바깥쪽으로 옮겨서 세포벽이라고 합시다. C를 세포막, D는 세포벽. E가 편모, 운동기관이죠. 편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다 정리가 된 거라서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된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문제 내서 또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내는지 그 기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 우리 몸에서 플로를 이물질을 방어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그 방어하는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비특이적 방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비특이적 방어와 또 하나 특이적 방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시작. 내 몸에 없는 이물질이 들어와. 그럼 우리가 그거를 통틀어서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원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게 세균인지 곰팡인지 꽃가루인지 독인지 하여튼 내 몸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와.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일단 공격하고 보는 거야. 내 몸에 없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 공격하고 보는 거야. 이게 비특이적이에요. 근데 내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얘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판단을 해. 세균이라고 하더라도 결핵균인지 폐렴균인지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만 활성화돼서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특이적이에요. 자, 비특이적과 특이적은 누군지 알고 공격하는 대상이나 그 공격하는 담당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얘는 누군지 몰라도 일단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공격을 먼저 시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1차 방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방어가 먼저 일어나고 나면 조금 이따 누군지 알아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방어가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는 어떤 이물질이 입원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 병이 다 나았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대응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대응하는 방식도 항상 똑같고 대응하는 강도도 항상 똑같아.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타고난 것만으로 바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선천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이적인 애들은 결핵균이 들어왔어. 그래서 걔한테 대해서 방어를 했단 말이야. 다음에 결핵균이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을 해서 어떨 때는 결핵균이 들어오자마자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 병에 안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한 번 걸린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얘네가 이거를 기억하고 두 번째 반응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의 효과가 있어.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후천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들었는지 일단 이물질이다 싶으면 먼저 공격하고 보니까 굉장히 신속한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얘는 약간 늦게 반응이 시작돼서 지연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기억한다 그랬지? 면역 기억 능력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요. 면역 기억 능력을 가진다. 자, 그래서 거기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나와 있는데, 자,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1번에다가 적으십니다. 1차 방어, 선천적 면역, 신속한 반응.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균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다음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더 좋은 건 뭐야? 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를 두 개로 나누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바깥에서 방어력을 쳐주는 외부 방어와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방어를 하게 되는 내부 방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외부 방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 몸 안에 균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려면 몸 바깥쪽에 방어벽을 쳐놔야 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 뭐죠? 그렇지. 우리 몸은 피부로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방어의 첫 번째는 피부예요. 자, 피부. 우리 피부는 바깥쪽에 있는 거 표피, 안쪽에 있는 거 진피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피부는 우리 몸에서 물리적 장벽으로도 작용을 하고 화학적 장벽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데, 물리적 장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바깥쪽에 표피가 있다 그랬지? 표피를 이루는 세포들이 있어. 표피 세포는 계속 누군가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닳아서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채워놔야 돼. 세포 분열을 계속 채워놓다 보면 죽은 표피층이 지금 만들어진 표피층을 한 층을 살짝 덮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한자로는 때라고 하지만 두자로는 뭐라고 할까? 살아있는 표피층을 덮고 있는 죽은 얇은 표피층 뭐라고 할까요? 두자로? 얘들아, 그 앞에 얘 뭐라고 할까? 한자로는 때야, 두자로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각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를 덮고 있는 각질층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피부는 뭐로 되어 있냐면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은 완전 질긴 단백질이야. 그러면 각질층도 완전 질긴 케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던 5가지 병원체 중에서 각질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건강한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 자, 화학적 장벽. 표피 바로 아래는 진피가 있는데 진피에 뭐가 있냐면 땀샘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샘이 있어요. 감각점이 있어. 그러면 땀샘에서 뭐를 만들어서 분비할 거야? 땀을 만들어서 분비할 거야. 기름샘에서는 기름,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피지를 만들어서 분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는 항상 땀을 약간씩 분비해내고 있고 약간의 피지를 계속해서 분비해내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땀이라고 하는 애는 이 안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단어 알아두십니다.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피지 성분이 약간 pH가 낮아요. 약산성 성분이거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세균이 절대로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을 막고, 세균이 만약에 번식을 한다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화학적인 막으로 둘러싸여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한 피부라면 병에 걸릴 일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온몸이 피부로 덮여있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온몸 중에서 피부가 뚫려있는 곳이 있어. 어떤 곳이냐면 각질층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일 거야. 땀이 나면 안 되는 곳일 거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눈이 각질층으로 덮여있다. 눈에서 땀이 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시력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겠지. 자, 여러분의 혀에 각질층이 있다? 맛을 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감각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내면은 각질층이 없는 피부로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매끈매끈 부드러운 막, 점막이라고 합니다. 말한 것처럼 감각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내면이야. 감각기관은 감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화기관은 양분을 흡수하고 소화액을 분비하기 위해서 각질층이 없는 피부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점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각질층이 없는 대신에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럼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분비해내냐면 점액을 분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코에서 이렇게 계속 점액을 분비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미끈미끈하면서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점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리적인 마찰로부터 마찰을 감소시켜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혀로 그 뺨 안쪽을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 안이 매끈매끈하지. 거기가 점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딱딱하고 날카로운 음식을 먹어도 입안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입안을 찢게 하는 거는 이빨로 씹을 때 빼놓고는 웬만하면 안 찢어져. 왜? 얘네가 미끈미끈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미끄러지는 거야.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게다가 얘는 끈적끈적하니까 이물질을 부착시킬 수 있어요. 눈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잡아서 눈곱이 되고, 코로 들어가는 이물질 잡아서 코딱지가 되고,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바깥에서 잡아주는 작용을 해.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점액에는 땀도 점액의 일종이거든. 뭐가 포함되어 있다?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내가 칼을 살짝 베었는데 약간 녹슨 칼이야. 그럼 뭐가 걱정이 돼요? 혹시 파상풍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되잖아. 근데 주변에 어떻게 할 게 없다. 그럼 깨끗하게 닦고 침만 잘 두껍게 발라놓으셔도 살균 효과가 엄청 크다고 해요. 병원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셔도 됩니다. 라이소자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 그래서 피부라는 점막이 일단 바깥에서 보호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물에 포함된 애를 먹었어. 여러분 음식물 속에 세균이 만약에 들어있었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화기관이 있어요. 자, 소화기관에는 뭐가 있다? 특히 위액이 있지. 위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위산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세균들,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 약간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줘도 큰 탈이 안 나는 이유가 위액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가 죽는데
여기서 또 살아남는 애가 하나 있어. 유명하네.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그렇지. 헬리코박터는 살아남아요. 헬리코박터가 위 안에서 살아남아서 위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회사들은 다 위염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위염의 원인이 뭐였냐면 자극적인 음식, 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위염의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염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이 뭐였냐면 위벽을 감싸서 보호하는 약물이었어. 겔포스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렇게 덮어주는 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회사가 이런 약들을 만들었거든. 근데 어느 날 헬리마샬이라는 사람이 위염의 원인은 위에서 살아가는 세균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다라고 발표한 거야. 그러면 위염 치료할 때 이제 뭐 먹어야 되는 거야?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거야. 항생제. 독포제를 먹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항생제라는 게 전체적으로 기능을 비슷하게 가지만 특정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다시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는 개발하기도 귀찮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pH가 낮은 곳에서 헬리코박터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pH가 낮은 곳에서 헬리코박터를 키워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도대체 얘네 위 속에 어떻게 사는 거냐. 나중에 밝혀진 게 의하면 여러분의 위 내벽을 누가 감싸고 있냐면 요소 성분이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 내벽을 요소가 감싸고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가 유레이스를 분비했던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pH가 낮은 곳에서 얘를 키우면 얘는 죽어. 근데 유레이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요소로 되어 있는 위벽에서 살면서 유레이스를 분비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니까 이 암모니아가 염산을 중화시켜서 중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지. 어쨌든 이 사람은 위염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는 걸 밝혀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밝혀낸 거지. 어떤 병의 원인이 완전 바뀐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일부 세균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다 죽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의 호흡기관. 자, 여러분의 호흡기관은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이라든지 기관지 같은 애들이 될 건데 여러분의 기관지를 이렇게 보잖아. 안쪽을 보면 여기에 끈끈한 점액이 나와 있어요. 자, 끈끈한 점액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숨 쉴 때는 바이러스도 들어가고 세균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 먼지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 점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끈끈하게 달라붙어. 폐로 들어가지 않고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들어있다고? 점액이 들어있다고. 근데 만약에 점액이 있어가지고 얘를 계속 달라붙게 하면 점점 두꺼워져. 나중에 어떻게 돼? 기관지가 막혀. 그럼 숨을 못 쉬겠지?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뭐가 나 있냐면 여러분의 기관지에는 계속 위로 움직이는 털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계속 쓸어 올려주는 털이 있어요. 이 털을 뭐라고 하냐면 선모라고 합니다. 기관지에는 선모가 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물질이 쌓이면 선모가 밀어서 위로 올려. 위로 올리고 위로 올려. 자, 위로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가? 그럼 목구멍까지 올라가요. 식도와 기도가 연결된 목구멍까지 올라가. 그러면 기도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어디로 입 밖으로 뱉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식도로 그냥 넘겨버려요. 식도로 넘겨버리면 아까 말한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기관지에 쌓였던 이물질이 식도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든지 담배를 많이 폈다라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선모세포가 죽어버리거나 기능이 마비가 되면 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기 이물질이 쌓여. 가슴에서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기침을 하고 싶거나 가래를 뱉어내고 싶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의근을 이용해서 뱉어내는 작용을 해야 되거든. 어쨌든 얘네들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있다. 그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방어는 우리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근데 외부 방어가 깨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상처가 생기면 외부 방어가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부 방어가 깨지게 되면 내부 방어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내부 방어로 봅니다. 자, 내부 방어는 일단 균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여러분 몸 안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누구죠? 자, 면역에 관여하는 혈구가 누구죠? 백혈구죠? 자, 여러분 몸에서 면역에 관한 일을 하는 혈구가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종류가 한 10몇 가지 정도가 될 건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적어도 5가지는 이름 알아두십니다. 첫 번째, 배식세포. 딱 봐도 뭐하게 생겼어요? 많이 먹게 생겼죠? 자, 두 번째,
비만세포. 자, 비만세포 딱 봐도 뭐하게 생겼어? 뚱뚱하게 생겼죠? 왜 안 뚱뚱해요? 얘가 비만세포인 이유는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물질을 많이 분비해내는 세포다. 그래서 비만세포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림프구. 네 번째, 형제세포. 또 하나, 기억세포.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세요. 과학과에서 배울 때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 이 5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방어는 얘네들에 의해서, 일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내부 방어 설명할게요. 설명하고 잠깐 일시정지. 내부 방어. 원래 만들어져 있기는 외부 방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 방어에 이제 구멍이 뚫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뚫려 어떻게 됐을 때 상처가 났을 때는 내부 방어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내부 방어에서 아까 말했던 백혈구가 관여를 하게 될 건데 백혈구의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어. 그러면 내부 방어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들어갈 건데 크게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균작용이고요. 하나가 염증 반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균작용부터 먼저 볼게요. 균이 들어갔어. 그럼 균을 먹어 치우는 작용. 여러분 이거 통과해서 뭐를 배웠냐면 내포작용 배웠죠? 세포 내 섭취작용 배웠죠? 세포 내 섭취작용이 실제로는 세포 안으로 바깥에 있는 물질을 흡수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식균작용 먼저 볼게요. 자, 식균작용을 하는 거는 이름에서 딱 보면 아까 백혈구 중에 누가 하겠어? 대식세포가 하겠지. 자, 대식세포도 하지만 다른 백혈구 중에서도 식균작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대식세포만 알아두도록 합니다. 균이 이렇게 생긴 균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균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들어왔건 얘가 들어왔건 얘네들이 다른 건 같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달라서 서로 다른 균이 되는 건데 얘가 들어왔건 얘가 들어왔건 대식세포는 아무나 다 먹어치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 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애가 백혈구예요. 백혈구의 특징은 일단 핵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적혈구는 혈액에 떠서 혈액이 흐르는 대로 따라 흐르면 되는 건데 백혈구는 균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건데 얘를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한다? 위족 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는 거야. 여기에 이 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요. 자, 둘러싼 다음에 이게 더 커져서 이런 식으로 둘러싸서 결국은 얘가 식포가 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식포가 형성되고 균을 집어삼켜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리소좀이 얘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가수분해 효소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얘를 다 분해하는 거. 자, 분해하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분해시켜 버렸잖아. 그럼 핵산을 이루고 있는, 세균을 이루고 있는 성분도 핵산하고 단백질하고 이런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분해해서 직접 쓸 수도 있어. 자기 재료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먹고 났잖아. 바깥쪽에 이렇게 나는 세모로 생긴 애를 먹었다라고 바깥에 표시를 합니다. 아니 어떤 애가 이걸 먹었잖아. 얘를 먹었으면 네모를 먹었다 바깥쪽에 표시합니다. 자,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배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균작용했어. 그러면 자기가 어떤 항원을 먹었는지를 바깥에 표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바깥에 표시하는 작용을 항원 제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배식세포는 식균작용을 한다면 왜 항원 제시를 하는 걸까요? 얘가 항원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 세모를 먹은 애는 세모를 바깥으로 표시하고 네모를 먹은 애는 네모를 바깥에 표시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 뭘 것 같아? 정인아? 뭘 것 같아? 몸 기억하라.
몸이 기억하라고 하고 살짝 달라. 살짝 다른 뭐냐면 자, 세모를 먹었지? 바깥에 표시했지? 뭐 하는 거야? 세모 담당하는 애들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아무나 먹었어. 하지만 지금 내 몸에 들어온 게 뭐야? 세모라는 균이잖아. 그럼 세모를 담당하는 애들이 조금 이따 기능을 해야 되잖아?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대응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세모가 들어왔다는 거를 특이적 면역을 하는 백혈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걸 항원제시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특이적 면역을 하는 백혈구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림프구라고 얘기합니다. 항원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림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항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거기 식균작용에다가 적을게요. 기억에다가 적으세요. 배식세포에 의해 진행. 배식세포에 의해 진행이라고 쓰시고 그 밑에 병원균 분해 후 항원 제시 작용. 병원균 분해 후 항원 제시 작용. 자, 화살표하고 누구한테 제시한다고? 림프구에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염증 반응 보도록 할게요. 자, 균이 들어왔어. 자, 내 몸 안에 상처가 생겨서 균이 들어왔으면 상처가 생긴 곳으로만 일단 들어왔겠지? 근데 얘를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점점 몸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금방 퍼져나가. 혈액 속에 가서 혈액이 흐르는 대로 따라 흐르게 되면 몇 분 안에 내 온몸으로 퍼져. 일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 어떤 백혈구는 균이 들어올 만한 모든 곳에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에다가 균이 들어오자마자 그곳으로 배식세포를 유인하는 거야. 빨리 와서 얘네들 먹어버리라고. 그래서 온몸으로 퍼지면서 일이 커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만 빨리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배식세포를 유인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은 끝이 염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막염, 결막염, 식도염, 위염, 뇌염, 장염, 관절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곳에다가 염이라고 붙여도 다 말이 돼. 그 정도로 염증 반응에 관여한 백혈구가 온몸에 퍼져 있다는 얘기야.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염증 생겨본 적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이 막 부어오르는 달기 같은 거 나는 경우, 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잇몸이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도 아니면 감기 심하게 걸려서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목 이렇게 보면서 목이 많이 부었네, 목이 빨갛게 충혈됐네 이런 말 들은 거 있을 거야. 인후두염 아니면 뭐 감기 걸려서 열 많이 날 때 병원 가면 중이염에 걸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염증 반응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염증 반응의 증상을 보면 일단 부어올라요. 부종, 그 다음에 빨갛게 돼요. 충혈. 발적 또는 충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겨서 부어오르게 되면 이제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든. 이 상처나 통증이 약할 때는 가려움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목에 상처 생기면 목이 간질간질해서 계속 장기침 나면서 이렇게 기침하게 되는 거 가려움으로 느껴지는데 그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어올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으로 생기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고름이 들어차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염증 반응이 들어가는 증상은 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염증 반응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럼 염증 반응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피부가 있었고 이 밑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찔린 거지. 자, 칼에 찔리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에 종이에 베이거나 이렇게 돼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세균 같은 것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한 뭐 녹슨 칼 같은 거에 베었다 그러면 화상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기 중이던 백혈구가 있을 거야. 얘가 세균을 감지하자마자 사방으로 화학물질을 분비할 거예요. 자, 뭐 하는 화학물질이야? 배식세포가 빨리 오도록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할 건데 자, 그럼 이 세포는 누구냐? 얘가 바로 비만세포.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히스타민.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배식세포가 빨리 와서 상처 생긴 곳에 있는 세균을 잡아 먹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다면 배식세포를 빨리 오게 하고 싶으면 모세혈관이 좁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히스타민의 첫 번째 기능 모세혈관 확장. 자, 모세혈관이 확장됐어. 피가 많이 모이겠지. 그럼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약간 불순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 때문에 어떤 현상? 충혈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충혈이라는 말 자체가 피가 모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충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로 피가 많이 모인 거야. 백혈구도 많이 오고 적혈구도 많이 오고 혈장도 많이 오고 다 많이 왔어요. 맞는데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빠져나와서 얘를 빨리 먹어줬으면 좋겠는 거지. 자, 적혈구는 크기가 작아도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크지만 모양이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변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좀 더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포하고 세포 사이의 간격이 살짝 멀어지면서 간격이 커져. 그럼 거기로 백혈구가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를 통해서 백혈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백혈구가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야. 근데 가늘고 이렇게 길게 변해서 일단 빠져나간다고 하자. 그럼 백혈구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넓어졌다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혈장 성분, 다시 말해 액체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피에. 액체는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지. 빠져나갈 거야. 백혈구 빠져나왔지. 여기는 혈장 성분 빠져나왔지. 공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부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현상 생기는 거야? 부종 현상 생기는 거예요. 부종 현상. 자, 부종 현상이 생기고 나면 피부가 원래 반듯했던 피부잖아.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르거나 밀려나서 그러면 여기에 살짝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얼굴을 누가 손으로 확 잡아당겼다가 탁 놨다라고 하면은 간질간질하고 열나고 여기가 뜨끈뜨끈해진단 말이야. 상처 생긴 거야. 여기가 살짝 찢어지면서 상처가 생겼는데 가벼운 상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로 느껴진다? 가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얘네가 더 채워서 여기를 막 누르게 되면 신경 부분이 눌리면서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움이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빠져나간 백혈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식균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백혈구의 시체와 세균의 잔재와 여러 가지 혈장 성분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고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에 관련되는 증상들이 히스타민이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국소적인 방어를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 반응은 국소적 염증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상처 생긴 그곳에서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국소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시간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세균이 온몸에 퍼졌어. 그러면 이거는 전신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국소적 염증 반응에 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증상은 부종, 충혈, 가려움, 통증, 고름, 열 같은 것들이고요. 관련 세포는 백혈구 중에 누구다? 비만 세포. 관련 방어 물질은 히스타민. 히스타민의 기능 두 가지. 모세혈관 확장. 두 번째,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 그래서 결국은 배식세포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식균작용이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야? 비특이적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특이적 방어. 자, 이번에는 특이적 방어 가볼게요. 자, 특이적 방어의 특징 4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4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특이적 방어. 이 특이적 방어가 먼저 작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작용한다. 몇 차 방어? 2차 방어. 한 번 만났을 때, 2번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나 강도가 다르다. 흑천적 면역. 누군지 알아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반응할 거야. 지연 반응. 하지만 한 번 들어왔던 애는 기억하게 된다. 면역, 기억 능력이 될 겁니다.
아까 비특이적 방어를 하는 백혈구는 누가 있었지? 배식세포랑 기만세포가 있었는데 특이적 방어는 누구에서 일어난다?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할 거예요. 림프구. 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근데 림프구의 종류가 있어요. 림프구의 종류는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어요. B림프구와 T림프구. 우리가 뭔가가 두 개잖아? 그러면 A와 B라고 하든지 알파와 베타라고 해요. 혈액형도 A형, B형. 그냥 A, B 순서대로 맞춘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그 해모글로빈 사슬도 알파 사슬, 베타 사슬, 아니면 단백질 2차 구조도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뭐 병풍 구조. 이렇게 그냥 알파, 베타, A, B를 붙이는데 여기는 B하고 T라는 특별한 알파벳을 썼지. 그렇다는 거는 B와 T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림프구는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누구의 일종이야? 혈구의 일종이야. 혈구는 누구의 성분이야? 혈액의 성분이야. 자, 그럼 여러분, 혈액이 만들어지는 장소 어디예요? 혈액 어디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피 어디서 만들어져요? 설마 심장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어디? 골수. 아, 여러분의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백혈구, 적혈구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야. 골수. 에서 생성이 될 건데 B림프랑 T림프구가 특이적 면역을 한다라는 얘기는 누구에 대해서 상대를 할지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대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랑 얘가 나랑 딱 맞는 애야. 감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뭘 가져야 돼? 특이한 수용체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수용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 자, 수용체 어디서 나왔지?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나왔었죠? 두 번째 호르몬 수용체 나왔었죠? 기관 특이성. 여기서도 항원 수용체. 세 번째 수용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수용체라는 단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B림프가 이렇게 있어. 내 몸 안에 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긴 균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균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 3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테나, 수용체를 가질 거야. 이렇게 생긴 수용체를 가진 B림프가 있을 거고. 자, 수용체인데 이렇게 생긴 수용체 가진 애. 이렇게 생긴 수용체 가진 애. 이렇게 있다 봅시다. 얘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1번 병원체가 들어오면 누가 활성화될 거야? 이렇게 생겨있는 기억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2번 병원체가 들어오면 니은이 활성화될 거야. 3번 병원체가 들어오면 네모와 세모를 다 가졌으니까 얘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얘 수용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 양쪽은 무조건 똑같이 생겨야 돼. 이렇게 양쪽이 다르게 생길 수는 없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3번이 들어오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활성화돼야 돼. 세모 담당하는 애, 네모 담당하는 애 두 종류가 활성화돼야 돼. 항원 하나에 B림프구 하나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항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작용 부위당 하나의 B림프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B림프구가 처음에는 그냥 B림프구로 그냥 림프구로 태어났어. 림프구로 태어났다가 세모를 담당할지 네모를 담당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세모 담당할지 네모를 담당할지 결정하는 거를 성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눠지는 거야. 무슨 장소? 성숙 장소. 자, 성숙하는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눠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B림프구는 어디에서 성숙하느냐? 어디서 생겼죠? 골수에서 생겼죠. 근데 성숙을 어디서 하는 거야?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야. 자, 성숙을 골수에서 하는데, 자, 골수가 여러분이 영어로 뭔지 몰라도 골이 영어로 뭔지 알잖아. 자, 골이 영어로 뭐예요? 본이잖아. 본, 메로우. 자, 그래서 본, 메로우에서 앞에 있는 본을 따서 얘는 B림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골수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자, 근데 T림프는 어디서 성숙하냐면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가슴샘은 여러분 가슴뼈 있죠? 가슴뼈 안쪽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어. 근데 그 호르몬이 항상성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T림프구 성숙에 관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타이머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T자를 따서 얘는 T림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는 장소가 골수냐 가슴샘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해나? 문도하죠? 문드세요. 자, 성숙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종류를 나누는 건 이렇게 나누는 거고 둘 다 뭐를 가지고 있다? 항원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아두세요. 이 특이적 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게 항원하고 결합하는 이 단백질이거든. 자,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뭐라고 한다? 항원이라고 합니다. 걔랑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 가끔가다 문제 풀다가 항체를 살아있는 백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항체는 백혈구가 아니야. 뭐야? 단백질이야. 백혈구가 분비해낸 단백질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단백질이 여러분 혈액을 막 돌아다니면서 항원을 만나면 항원에 결합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항체 생긴 거 봅시다. 이렇게 긴 폴리펩타이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긴 폴리펩타이드가 있어. 짧은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길다란 폴리펩타이드 2개와 짧은 폴리펩타이드 2개, 몇 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황화 결합, 무슨 결합? SS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 구조가 되는 거야? 4차 구조가 되는 거지.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2개 이상 모였을 때 우리는 4차 구조라고 하잖아. 4차 구조로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자, 요거 2개는 짧은 사슬. 무슨 사슬이라고 하냐면 L사슬. 자, 얘는 긴 사슬, 그래서 H사슬. 자, 얘는 짧은 사슬이니까 S사슬이고 얘는 긴 사슬이니까 L사슬 할 것 같은데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무게로 얘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사슬, 무거운 사슬, 라이트 사슬, 헤비 사슬. 그래서 L사슬, H사슬 하는데 일단 L사슬, 짧은 사슬이죠? 가벼운 사슬의 제일 끝에 있는 2분의 1 정도. 그 다음 무거운 사슬의 4분의 1 정도. 짧은 사슬 2분의 1, 긴 사슬 4분의 1. 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진 항체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변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어느 비림프가 만들었든지 상관없어. 모두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는 고정부. 다른 말로 하면 불변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느 비림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이 가변부가 이렇게 생겼든지 이 가변부가 이렇게 생겼든지 가변부가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가변부가 누구하고 결합하는 부위야?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죠.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는 가변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 여기가 가변부, 밑에 있는 데가 불변부, 고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항체가 하는 일은 딱 하나. 누구가 결합하는 거? 항원과 결합하는 일. 항원에 가서 달라붙는 일. 그게 항체가 하는 일인데, 자, 얘가 결합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원하고 지그재그로 계속 결합을 해서 무겁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항원이 혼자 떨어져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항체랑 덩어리 져서 그냥 가라앉아버려요. 침전되기도 하고요. 항원이 이렇게 있는데 항원 주변에 다다다다다다다 달라붙어. 항원이 좀 크다고 합시다. 다다다다 달라붙어서 덩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자, 요런 현상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응집된다라고 얘기해요. 외부에서 들어간 항원이 반드시 균이라는 법은 없어.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동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 독극물. 자,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독극물 주변을 완전히 코팅을 해가지고 이 독극물이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무독화라고 합니다. 근데 침전이건 응집이건 무독화건 항원을 직접 죽이지 않아요. 달라붙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와서 대식세포가 와서 식균작용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식균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 청소는 누가 해주는 거야? 다 대식세포가 해주는 거예요. 달라붙는 건 항체야. 항체가 직접 죽이지 않아? 직접 죽이는 거는 항원이 와서 직접 아니 대식세포가 와서 직접 죽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항원항체 반응인데, 자, 내가 아까 항체는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주로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혈액에 있어요. 혈액에 있는데 혈액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몸에 있는 액체 성분에는 얘가 다 들어있어서 혈액에도 있지만 눈물에도 항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침에도 항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엄마의 경우는 모유에도 항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웬만한 액체는 얘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항체는 결국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체액에 존재한다. 항체는 체액에 존재하면서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 거기 항원항체 반응 밑에다가 응집, 침전, 무독화, 식균작용, 촉진 이런 거 적어놨으면 됩니다. 가변부의 항원 결정부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불변부는 모든 항체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존재하는 장소는 체액. 체액에서 대부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혈액을 말하는 거야. 혈액 말고 모유나 침이나 눈물 이런 데도 들어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이적 면역에 대해서 봅니다. 특이적 면역은 누가 있어요? 비림프고와 T림프고 두 개가 있는데 비림프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항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림프구의 수용체가 이거를 감지합니다. 자, 비림프구는 어떤 항원이 돌아다니면 그 항원 전체와 반응할 수 있고요. 항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긴 항원이 있어서 얘가 얘를 인지한 거야. 인지하고 나면 아, 나 담당하는 애가 들어왔네. 뭐 하냐면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얘가 뭘 하냐면 분화까지 해요. 자,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 알았지? 알면 일단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분열을 합니다. 100개, 200개, 300개 수가 막 늘어나요. 늘어난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화가 된다는 거는 종류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림프구가 대부분의 비림프구는 형제세포가 될 거고 아주 일부의 세포가 기억세포가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세포, 그리고 100개 중에 97개 정도는 형제세포가 될 거고 3개 정도가 기억세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형제세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다가 엄청 빨리 죽어요. 근데 얘네들은 길게 살아야 2주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형제세포가 하는 일이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럼 봐봐. 비림프구는 형제세포로 변할 거야. 형제세포는 항체를 만들 거야. 항체가 아까 어디로 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랬지? 체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비림프구의 면역을 무슨 면역이라고 한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특이적 방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체액성 면역. 자, 근데 체액성 면역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다? 비림프구가 하는 거야. 비림프구의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제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가 어디로 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체액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림프구의 면역은 체액성 면역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기억세포. 아주 조금 만들어졌지? 아무것도 안 해. 뭐해? 기억만 해. 너 세모 딱 기억하고 있어. 딱 이거야. 근데 만약에 평생 다시는 세모가 안 들어온다? 얘는 평생 기억만 하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오잖아? 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가 바로 이 항원을 감지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비림프구가 형제세포를 만들었잖아? 두 번째 들어오잖아? 기억세포가 항원을 바로 인식합니다. 그럼 얘가 분열을 해서 다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형제세포가 뭐를 만들 거야? 항체를 만들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항체를 만들고 여기서도 항체를 만들잖아요. 비림프로부터 만들어진 형제세포가 만드는 항체는 천천히 만들어지고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 속도도 느리고 양도 적어. 해나요? 저기 봐. 자, 근데 기억세포로부터 만들어진 형제세포가 항체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얘가 만든 애가 반응을 너무 빨리 일으키니까 병에 걸렸다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나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면역이 되는 거죠. 면역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림프구는 항원을 인식해서 도움받아서 분화해서 형체세포 만들어서 항체 만드는 일을 했어. 티림프구는 뭐 하는지 볼게요. 티림프구. 자, 티림프구는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항원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감지를 못합니다. 비림프구는 스스로 항원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티림프구는 항원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럼 티림프구는 어떻게 항원을 알아챌 거냐? 남이 알려줘야 돼. 티림프구는 남이 알려줘야 누가 들었는지 알아. 누가 알려줄까? 티림프구한테 어떤 항원이 들었는지 알려주는 애가 누굴까? 그렇지. 아까 대식세포가. 대식세포가 뭐 했어? 잡아먹은 다음에 뭐 먹었는지 바깥에 표시하고 다닌다 그랬잖아. 바깥에 표시하면서 림프구한테 정보 줄 거라 그랬잖아. 그 림프가 바로 누구야? 티림프구야. 비림프구한테 정보 안 줘요. 티림프구한테 정보 줄 거야. 자, 대식세포가 잔뜩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런 애 먹었다 이렇게 바깥에 표시하면 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열심히 일해 화학물질까지 분비해가지고 분열을 촉진해요. 근데 이 티림프구가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그냥 티림프구가 아니라 보조 티림프구예요. 자, 이 보조 티림프구의 영문 이름은 헬퍼 티림프구예요. 헬퍼. 자, 여러분, 헬퍼는 남을 도와주는 애예요. 남을 도와주는 애야. 자, 그래서 이 비림프가 지금부터 남을 도와줄 거야. 누구 도와줄 거야? 이렇게 비림프구 도와서 분화를 촉진시킬 거예요. 비림프구가 항원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지만 분화가 되려면 티림프구 중에 보조 티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또 하나, 보조 티림프구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티림프구 중에서 세포 독성 티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를 활성화시킬 거야. 자, 보조 티림프구는 두 개를 활성화시킵니다. 비림프구 활성화시킬 거고요. 세포 독성 티림프구 활성화시킬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은 세포 독성 T림프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킬러 T림프구라고 불렀어. 지금은 사이토톡식, 그냥 세포 독성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킬러 T림프구 이렇게 불렀거든. 킬러라고 하는 건 누구야? 누군가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누군가를 죽일 거야. 근데 누구를 죽일 거냐면 항원을 찾아서 죽이는 게 아니야. 누굴 죽이냐면 내 몸에 있는 병든 세포를 죽일 거예요. 자, 얘가 죽이는 거는 감염세포야. 감염세포를 직접 죽이든지 알아서 죽으라고 자살을 유도합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있어요. 세포 자살을 우리가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얘가 죽이면 좀 상처가 커. 근데 스스로 자살시키잖아? 저만 그냥 쪼그라들고 끝나고 쪼그라들고 끝나니까 상처 없이 큰 여파 없이 바로바로 그냥 세포를 죽일 수 있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다닐 거야. 여러분 자신의 세포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 딱 세포에 접촉해. 너 나랑 같은 세포인지 아닌지 신분증 좀 줘봐.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을 딱 봤어. 그 다음에 신분증이 맞아. 병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해. 병 걸렸으면 바로 죽여. 다시 한번 다른 세포한테 가서 신분증 확인했어? 그런데 병 안 걸렸다? 그냥 떠나. 어떤 세포한테 가서 신분증 달라고 했는데 안 줘. 그럼 그냥 죽여. 그럼 신분증 안 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뭔가에 문제 생긴 애서 신분증을 못 주는 애들. 대부분 암세포. 암세포들은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서 신분증이 파괴돼서 신분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정상세포라는 걸 알려주는 특정한 강단백질이거든. 근데 그게 사라지면 뭔가 이상 생긴 세포니까 대부분이 암세포야. 바로 죽여버려. 그렇기 때문에 세포도성 T림프구는 병 걸린 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암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암에 걸린 세포를 미리 죽이는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봐라.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T림프구의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에 의해서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자. A라는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세로축이 항체 농도예요. A라는 항원이 처음 들어왔어. 그러면 배식스포가 먹어서 분해해서 바깥에 표시해서 T림프가 알려줘서 T림프가 B림프가 알려주면 항체가 살살살살 생겼다가 병이 나오면 사라져요.
항체의 농도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래요. 근데 여기다 놨어. 근데 다시 A가 들어왔어. 몇 달 지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대식세포가 먹어서 뭐하고 다 필요 없어. 기억세포가 바로 인지해서 형제세포로 바뀌어서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항체를 만들어내요. 이것도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이고 이것도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이야. 자, 이때 항체 누가 만드는 거야? 항체 누가 만드는 거야? 형제세포. 이때는 항체 누가 만드는 거야? 절대 기억세포라고 하면 안 돼요. 형제세포예요. 항체는 무조건 형제세포가 만드는 건데 기립품으로부터 분화된 형제세포,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제세포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으로 침입한 1차 침입이지. 이거는 두 번째 침입한 재침입이지. 그러면 1차 침입했을 때 항체를 만들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차 면역이라고 해요. 두 번째 침입했을 때 항체를 만들었잖아. 이때는 뭐라고 할 거야? 2차 면역이라고 할 거야. 여러분 뭐라고 헷갈리면 안 돼? 1차 방어, 2차 방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예요.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야. 2차 방어가 특이적이야. 2차 방어 중에서 최초 침입이면 1차 면역. 그 다음 두 번째 이상 침입이면 2차 면역. 면역이라는 단어랑 방어라는 단어 헷갈리지 마세요. 1차 방어는 비특이적. 이거를 125페이지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거야? 사진을 찍어봐서 정리를 해주는데 근데 진짜 왜 구조 우리가 면역을 다음 시간 정도까지 나가면 아마 끝날 것 같거든. 면역 끝내고 나면 인쇄기기가 다 끝나는 거라 뉴런파트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바로 여러분 뉴런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 활동전이 그래도 다 기억나죠? 그거 문제부터 먼저 풀기 시작할 거야. 2학년에서 뉴런이 시험관에 들어갔을 때 그 활동전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났어요.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유전자 제침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우리는 125페이지 그림 바로 위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림 바로 위까지. 그럼 다음번에 그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